자, 뼈형성증,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는 거. 어, 오스테오는 왜 안 나오지? 뼈엉성증,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스테오는 뼈란 뜻이고, 포로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성성 뚫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뼈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구멍이 생겼다라기보다는 뼈의 실질 내용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뼈의 고유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거, 체중을 지탱하고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병을 뼈 엉성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굉장히 쉽게 돼요. 넘어져서 부러지기도 하지만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재채기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양치질하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뼈가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칼슘에 대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져 생긴 겁니다. 그리고 뼈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에가 가득 이렇게 막 채워져 있지 않고 사실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물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뼈 안쪽이 굉장히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튼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뼈 무게가 상당히 나갈 거고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로 해서 잘 지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뼈인데 불행히도 뼈가 구멍이 성성 뚫리면서 충격에 대해서 취약해지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특히 낙상에서 또는 사소한 충격이 있을 때도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뼈가 부러지게 되면 1차적으로 뼈를 붙여야 되고 뼈를 붙이기 위해서는 관절을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한 달 반, 뭐 2달 정도 걸리는데 노인들은 뼈가 붙는 시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관절 고정한 것 때문에 근육살도 빠지고 아트로피도 생기고 그런 관절 구축, 콘트랙트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골다공증, 뼈 엉성증은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많습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는 비스무리한데 폐경기 이후에 폐경기 그러면 뭐 요즘은 폐경이 좀 빨라져 갖고 45세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급격히 골다공증이 뼈 엉성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체격이 작게 되면 체중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뼈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가족력, 제네틱한 것. 이게 모든 질병들을 전부 다 유전력, 가족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만성 염증성 질환 등등. 그리고 종종 뼈 밀도를 약하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노인들이 많은 약들을 먹어요. 네, 그 먹는 약 중에서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약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운동을 안 해요. 안 움직이거나 뭐 흡연, 음주, 과음과 더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오스테오포로시스, 뼈 엉성증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유전적인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따지고요. 그리고 백인 또는 아시아인한테 좀 많다라고 보고 또 조기 폐경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는 뭐 흡연이라든가 알코올 또 운동 너무 안 하는 거 또 활동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뼈 엉성증이랑 연관되는 질환들이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오스테오포로시스, 뼈 엉성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지만 이런 약들이 다른 부분, 특히 이제 뼈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뼈 엉성증,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증상이 없습니다. 뼈 엉성증 자체가 증상이 아니라 뼈 엉성증 때문에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다른 병들
또 증상을 유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뼈 엉성증이 심해질 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하게 되면 골절이 더 많이 올 것이고 사소한 충격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특별하게 증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고요. 또 척추 골절. 자, 엉덩방아 찌면서 그 척추가 약간 깨져 갖고 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잠깐 아프고 만 거니까 뭐 괜찮겠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오랫동안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척추뼈 자체가 길이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키가 주게 되고, 뭐 심한 경우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옆으로 변형이 되든 앞으로 변형이 되든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골절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골절이 있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잖아요. 뻗으면서 딱 짚으면서 손목이 나갑니다. 네, 물론 이제 골절은 엉덩관절, 특히 큰 결절 있잖아요. 그레이트 트로칸터. 가만히 서 있게 되면 힙 조인트 부분에 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엉덩관절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손목관절에서도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자세가 요렇게 구부정해지는데, 특히 인제 뭐 골다공증, 뼈 엉성증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문제가 되면서 심하게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키가 줄겠죠. 키가 줄면서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요 가슴 안쪽에 있는 뭐 심장이라든가 허파, 호흡, 폐, 이런 것들에 눌려지면서 충분한 기능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복부 쪽에 있는 내장 기관의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자세와 체형을 바꾸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지요. 자, 뼈 엉성증은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엑스레이 검사를 가지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요즘에는 그래도 해상도가 좀 좋은 엑스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골절 이외에 뭐 다른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그냥 엑스레이 검사는 많이 취약한 것 같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 검사로도 이제 판별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판별하기가 좀 어렵고,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뼈밀도 T값이 2.5 이하면 이제 골다공증, 뼈ong성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거 뭐 이렇게 2.5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뼈 엉성증을 치료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뼈 엉성증 환자분들이 뼈 엉성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뼈 엉성증 자체가 어떤 큰 문제, 큰 증상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저항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쓰는 거죠. 근육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힘줄 때 뼈에 붙어 있으면서 뼈로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항 훈련을 통해서 뼈에 자극을 주면서 뼈 엉성증을 치료할 수도 있겠고, 체중 부하 운동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체중에 대한 것도 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딛고 또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뼈를 자극해 주는 운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으세요. 특히 뭐 300분 정도로 하라라고 하는데, 뭐 숫자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잦은 빈도로 해서 많이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종종 이렇게 낙상이 넘어지게 되면서 골절을 유발될 가능성이 많아서, 또 이제 압박골절, 뭐 특히 엉덩방아 찌면서 압박골절 많이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척추를 펴은 자세,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더 많이 척추뼈가 압박이 되거든요. 펴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 운동을 시키는 게 좋겠고, 체중이 너무 나가지 않아서 또 뼈 엉성증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중량 조끼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에 의해서 뼈에 체중 조끼 무게에 의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3시간, 4시간 정도 신체 부하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체중을 너무 지나치게 빼게 되면 체중에 대한 자극이 뼈에 주지 않기 때문에 뼈 엉성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흡연, 음주를 좀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 평상시에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제제를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약화시키는 약물들도 많이 있는데 참 이게 딜레마죠.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들이 뼈 엉성증을 또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약물을 많이 먹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우리가 막 자라게 될 때 뼈가 최고로 이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뼈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량 조끼 이런 겁니다. 약간 여기 무게감이 될 만한 거를 이렇게 달고 조끼를 입어서 체중이 너무 많이 안 나가는 분들은 체중을 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조끼를 입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라든가 뼈에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세 펴 운동, 척추가 앞으로 우그러드는, 자세가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펴 운동 많이 하고, 체중 부하 활동 그러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는 거, 발을 땅에 딛고 하는 활동들을 전부 다 체중 부하 활동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차 타지 말고 걸어 다니는 거, 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등등 그런 식의 운동들이 전부 다 체중 부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코어라든가 이제 배근육 쪽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뼈 엉성증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양 결핍 때문에 칼슘, 뭐 비타민 D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더 있어서 영양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량조끼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무게로 해서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급격히 늘어나면서 뼈 엉성증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골절도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한테 더 많습니다. 예.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서 그럽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폐경기 이후에 몸이 힘들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부분적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이걸 또 너무 오랫동안 먹어도 안 돼요. 네,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물질들이 나오지 말게 만들어져 있는데, 에스트로겐을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되면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관점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관련 주치의랑 논의를 해서 약을 복용하면 좋겠고, 칼신토신이라든가 비타민 D 같은 거 이제 일반 약으로도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뼈 엉성증 그러면 뭐 그 뼈 밀도, 뼈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낙상 예방, 골절 예방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항 운동을 해주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항 운동은 근육을 통해서, 체중 부하 운동은 체중을 통해서 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 엉성증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은 항상 골절을 생각해서, 특히 압박골절, 척추 간에 서로 이제 압박되는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 눌러 앉거나 금가거나 깨지는 거를 얘기하는데,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그 압박되는 힘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자꾸 펴주는 거는 압박시키는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편 자세 운동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요통입니다. 요통. 요통 그러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 인구의 80%는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통은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요통은 우리는 요통 그러면 허리 아프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죠. 디스크, 대부분이 다 디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비디스크 통증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이 뭐가 있어요? 관절이 어긋나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났거나 뭐 상처가 생겼거나 근육이 다쳐서 심하게 뭉쳐 있거나 그 디스크 이외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비특이적 요통,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아픈 거지요. 또는 역학적인 요통,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요통 그러면 디스크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근육, 인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부터 근육도 좀 취약해지고 인대도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충격이 딱 와도 이런 충격들이 근육이랑 인대를 통해서 그 충격이 흡수가 되거나 분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대가 손상되면서 아픈 경우도 꽤 많이 됩니다. 또 이제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척추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살짝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살짝 그 뼈 엉성증 때문에 뼈에 금이 가거나 금이 가면서 압박골절이 있으면서 요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척추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휘는 거죠. 휘는 거. 휘면서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또는 어, 척추의 배열이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일자로 쫙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또 위의 무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잘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척추를 앞뒤 옆에서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그런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들이 늘어나거나 짧아지는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요렇게 이제 디스크성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허리를 써서 생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좌식 생활 습관이라고, 그냥 바닥에서 발을 이렇게 꼬고 앉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세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해서 그런 자세를 잘 취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자세를 못 취해요. ROM이 안 나와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힙 조인트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발을 돌려서 앉게 되는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음식점이 그냥 의자에 있는 테이블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앉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디스크라 그러면 튀어나온 것만 딱 보면 여기 이것 때문에 아프겠네 알 수 있는데, 노인들의 요통은 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요통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규명하는 게 참 중요한데, 뭐 한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통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통 또는 이제 신경 뿌리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라디큘로패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척수신경 뿌리를 라디큘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 신경이 여기에 눌렸어요. 그러면 이 신경을 따라서 물론 여기도 아프지만 이 신경이 분포하는 그 허벅지 뒤에 종아리 거기까지도 당기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뿌리가 같이 딱 겹쳐지면서 이렇게 다른 쪽까지 아파지는 거, 그거를 신경 뿌리 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뿌리 병증이라고 해요. 종종은 내장 질환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증상. 일단은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 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거고, 허리가 아픈 비율이 많은지 목이 아픈 비율이 많은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더라라고 보여지고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경우, 근육을 많이 안 썼을 거니까
근육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절하고 힘쓰는 걸 잘 못하게 됩니다. 활동량이 적은 경우, 그리고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요통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 아픈 거와 더불어서 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허리가 같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대부분 이제 허리 아픈 거에 집중하다 보는데, 이렇게 그런 뭐 굉장히 안 좋은 적신호에 대한 거를 딱 잡아챌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허리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지, 다른 문제, 이게 적신호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건지를 잘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달라지는 거지요. 치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적신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골절,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거지요. 적신호 보면 골수염, 뭐 대사성 질환, 뭐 심생물, 암, 그리고 불안전 협심증, 뭐 앞전이증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좀 같이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들한테는 일단 자세가 구부정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뭐 역학적인 자세의 문제라든가 또 연부 조직 또는 물렁 조직에서 근육, 대표적으로 근육 같은 거,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병력 청취, 어떻게 해서 허리가 아파왔는지,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해왔는지, 이전에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또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덜 아픈지, 또 어떻게 움직일 때 허리가 더 아픈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취를 한 다음에 물리치료가 운동이라든가 감각, 반사에 대한 거를 딱 보고 얼만큼 심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상에 나와 있는 결과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굳이 많은 평가 도구 평가를 쓰지 않아도 금방 그 물리치료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쪽에 그 결과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 증상과 영상 검사 소견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그닥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도 엄청 아픈 경우도 있고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또 많이 아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병력 청취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장비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치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증상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민해 갖고 병원 맨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 정도는 그냥 참으면 파스 바르면 다 좋아져 뭐 이렇게 생각해서 파스만 바르고 그냥 좀 쉬면 좋아지겠지. 이게 너무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됩니다. 물어볼 때 증상을 좀 작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자, 여기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디스크가 있고 이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굉장히 심하게 뒷부분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리가 상당히 많이 저릴 거예요. 저릴 겁니다.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압박 골절이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골절이 이제 골편 조각조각 남는데 이 골편들이 멀리 벗어나지 않고 요 근처에 딱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만일에 수술적인 처치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이 요런 식으로 삐뚤어 되겠죠. 그러면 척추는 요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척추가 네모나지 않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아까 뼈 가시 뭐 스포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튀어나와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요걸 주변을 막 자극해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관절 뼈에 대해서 이렇게 어긋나 있죠. 전방 전이증, 앞쪽으로 어긋나 있다 해서 앞전이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한 경우는 뒤쪽에 있는 뼈가 같이 끊어지면서 분리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몸이 배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허리를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막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어긋나는 정도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개는 이런 척추를 받침해 주는, 잘 잡아주는 근력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노인들한테 고려사항 중에 하나고요. 물리치료는 일단 1차적으로 많이 아픈 거를 없앨 수 있는 뭐 진통제, 뭐 소염제 먹어야죠. 약물치료라든가, 물리치료에서 핫팩, 열찜질, 초음파, 그런 텐스 같은 거, 그리고 만일에 이게 뭐 어긋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견인 치료도 합니다. 트랙션, 허리 트랙션, 목 트랙션 같은 거 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 치료. 자, 이런 것들은 되게 패시브하게 접근하는 거죠. 인자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분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치료 생활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의 역학적인 배열이 틀어지고 어긋난 거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거는 치료사가 요런 치료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것들은 증상에 관계된 치료를 하는 거고, 증상이 원인에 관계된 치료는 이제 운동 치료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코어 운동이 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복근도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 자세도 틀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코어 근육에 대한 거를 강화시켜야 되고 자세를 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치료를 권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통이 잠깐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왔어요.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잠깐만 있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오래도록 아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우울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굉장히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빨리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쉬어야죠. 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거를 다 주변에서 해줘야 돼. 심지어는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내 줘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했잖아요. 뭐 심하게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훨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가능한 한 빨리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누워있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유연성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또 쭉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이렇게 브릿지 교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어에 대해 힘이 들어가고요. 이 엉덩이 익스텐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등학생들 체력장 할 때 윗몸 일으키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또는 머리가 무릎 앞쪽까지 가도록 하는데, 사실은 윗몸 일으키기의 목적은 복근 단련일 텐데, 배 근육, 복근. 그런데 사실은 배 근육이 작동이 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자, 배 근육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거면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요렇게까지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뜻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힙 플렉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했던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단련은 되지만 힙 플렉서도 엄청나게 단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힙 플렉서는 허리뼈 5개 다 붙어 있어요. 앞쪽에서. 얘가 자꾸 힘을 주고 당기게 되면 허리뼈가 당겨지기 때문에 조금씩 앞으로 배열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이 자세까지만 하게 되면 충분히 복근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우리는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요. 자, 우리도 엎드려 보면 상당히 허리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간해서 이분한테는 이 운동, 저분한테 저 운동 이렇게 시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리치료사 역할입니다. 자, 윌리엄 운동. 대부분 윌리엄 운동, 맥켄지 운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윌리엄 운동은 굽힘 운동이에요. 트렁크를, 몸통을 플렉션 시키는 운동이 윌리엄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골반 경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만일에 골반이 더 많이 앞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허리는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앞구금에서 로도시스라고 하는데, 로도시스 상태에서는 요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경사가 아니라 뒤경사로 만들어주면 휜 거를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뒤 기울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운동은 이렇게 누워서 발 이렇게 세워놓고 쭉 누르세요 하면 골반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누워서 하는 경우를 교육시키기가 좀 편하고요. 또 배근육, 이제 코 근육에 대한 훈련, 아까 이거 있었죠. 딱 무릎을 딱 해서 여기까지만, 손가락이 여기 닿을 때까지만 요만큼만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지 직거상 운동은 누워서 발 하나 쭉 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쿼드리셉스 이쪽으로 운동하는 거. 그리고 허리 근육은 특히 이렉터 스피네, 척추 세움근 또는 니 플렉서, 햄스트링, 그래서 아킬레스 또는 히플렉서, 일리오소아스, 이런 근육들은 짧아지기가 쉬운 근육이라서, 근육이 짧아지면 자세도 바뀌는 거라서 이런 근육들은 그냥 알아서 스트레칭 운동 시키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통 예방을 해야 되는데,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허리에 무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을 특별하게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하는 겁니다. 그냥 의자에서 바르게 앉기, 또 일어나기, 또 계단 올라가기, 그런 식으로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요통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오래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목에서는 앞구분, 허리는 뒷구분, 등은 뒷구분, 허리는 앞구분, 엉치는 이렇게 척추가 만곡이 생기면서 체중에 대한 게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앉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허리가 일자로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다 허리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는 참 좋지가 않겠다. 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도 안 좋겠다. 그리고 물건 들을 때 특별하게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을 때도 구부정하게 기대고 앉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스쿼팅하고 앉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동작들도 어, 상당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허리를 곧게 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제 만성요통, 허리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거, 뭐 수술같이 침범적인 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보존적인 거,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넌 스테로이달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드럭 해갖고 요거 엔세이드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엔세이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항염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항우울제, 여기 아편, 통증, 진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물은 여기저기, 특히 이제 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쓰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물론 주치의들이 약을 처방하겠지만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막 급성적으로 아프거나 안 좋을 때 우리는 복대 같은 경우를 많이 착용하는데, 사실은 복대는 허리를 주변을 단단히 잡아주는 거지요. 잡아주는데 그거는 몸통을 외부 장비를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패시브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도 복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TA라고 해서 트랜스버스 압도미니스 배가로근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 근육은 되게 약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근육도 크지 않고 두껍지 않고 되게 얇아요. 이 복대 역할하는 근육이 강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서부터 이제 허리에 모든 문제가 어,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복대를 너무 오래 착용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시간 너무 오래 착용하면 그만큼 다른 근육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코어라고 하는 그런 근육들이 약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벗고 운동을 통해서 복대 역할을 하는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급성 너무 아플 때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하겠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운동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능한 한 빨리, 빨리, 빨리 생활로 복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척추는 다 아시다시피 26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고 뒷부분에 아치 부분에 이렇게 뭐 뒷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큰 구멍끼리 이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척추관 또는 척주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멍이 협착증, 되게 좁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생겨서 좁아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콕 누르고 있어도 그 안쪽에 있는 구멍이 좁아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이유든 간에 좁아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위아래 들락날락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척수 신경을 척추 사이 구멍으로 빼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신경적인 것들이 압박이 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신경포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트랩먼트라고 합니다. 트랩이 덫이잖아요. 덫에 걸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척추관 협착증, 좁아든 것 때문에 신경이 탁탁 걸려져서 저리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퇴행성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로도 병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퇴행적으로도 협착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협착증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파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30% 정도만이 협착증에 대해서 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신경뿌리가 이제 가쪽 부위를 통과할 때 약간 좁아든 것 때문에 거기에 다 걸리는 거죠. 특히 뭐 디스크 같은 게 있으면 그 척추관을 상당히 좁아들게 만들어서 신경뿌리를 많이 누르게 됩니다. 또 종종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 분절이 불안정히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뭐 허리 3, 4, 뭐 4, 5번 이렇게 이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 4번이 제일 많고, 뭐 4, 5번, 그리고 뭐 5번째도 이제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이 꽉 눌리게 되면 주로 자골신경, 두동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라든가 장탄지, 뭐 허벅 뒤에 뭐 땡기고 저리고 아픈 느낌이 같이 줄어드는 거지요.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뭐 협착증 환자를 보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 또 운동기능 떨어지면서 같이 반사도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통증은 같이 항상 오는 거고요. 또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이다라는 얘기는 어, 반드시 딱 맞진 않지만, 자, 발을 한쪽을 쫙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가 막 당기고 아프거든요.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못 들게 되는데,
60에서 70초까지 들을 수 있으면 이거는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2-30도 밖에 못 들겠어요. 들으면 더 아파갖고 땡기고 아파갖고 그러면 신경 포획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직거상 발을 쭉 뻗고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거치에 딱 걸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파행은 어 조금씩 아프다가 갑자기 참지 못할 통증이 한 번에 막 물밀듯이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고, 그런 거를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파행. 그래서 이 신경성 파행, 굉장히 심하게 아픈 그런 순간들은 주로 먼 쪽, 디스탈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 허리를 뒤로 제끼고 막 익스텐션 시키고 있기보다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막 뒤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눌려진 디스크 부위가 더 많이 눌려지면서 다리가 많이 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행. 파행은 어 그냥 그 신경성 파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꽉 막혀도 똑같이 파행, 참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다리 통증이 한 번에 물밀듯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혈관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허리에서부터 오는 그런 통증인 건지 아니면 혈관 문제 때문에 생긴 통증인 건지, 이게 상당히 분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리가 아픈 거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방법을 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특히 장딴지, 뭐 엉덩이가 아픈 경우는 흔치 않고요. 주로 종아리 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 대신에 신경성 파행은, 신경은 허리에서부터 해서 엉덩이 뒤쪽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전체가 다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린 느낌이 있으면 이건 신경입니다. 신경. 그리고 뭐 운동할 때는 뭐 혈관성 파행도 안 좋을 수 있고 신경성 파행도 안 좋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혈관성 파행은 혈관 자체에 문제 막혀 있으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좀 맥박 같은 거, 혈관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이, 사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인자들을 비교해서 뭐 혈관성 파행이면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 될 것이고, 뭐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면 신경 포획된 부분, 신경이 다 걸려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도수 치료, 뭐 전기 자극 치료, 운동 치료, 견인 등등 이런 것들은 뭐 평상시에 이제 물리치료실에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1단계는 그냥 아픈 거를 좀 조절해 주는 거, 급성기니까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면 통증을 떨어뜨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반을 딱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야 되고, 좀 더 줄여지게 되면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또 유연성 운동을 같이, 근력 운동까지 해서 몸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치료가 더디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굽힘 운동, 이게 윌리엄 운동을 주로 많이 쓰고요. 허리 쪽을 다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허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완될 수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열찜질보다는 항상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치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이제 열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 치료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에비던스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보는 것들은 운동 치료예요, 운동 치료. 자, 그러면 이제 환자들마다 필요한 운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치료로 하는 그 운동들을 잘 고안해서 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신경성 파행, 갑자기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허리를 뒤로 제끼면 더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허리를 굽힘시키는 운동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코어 스타빌라이제이션, 코어 운동에 대한 거. 굽힘 기반 운동, 허리를 펴고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디스크가 딱 튀어나오게 되면, 디스크가 이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허리를 뒤로 익스텐션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튀어나온 게 더나 앞으로 삐죽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세게 눌러서 신경 증상이 더 악화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앉아서 자전거 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은 진통제를 먹어야죠. 아프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약물 치료만 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리치료를 해서 몸을 바꿔주고 다른 식의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물은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또 신체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하는 거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통증이 많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술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딱 집어넣어서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자체가 또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척추관 협착증.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협착증이 올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올 수 있는데, 또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병으로 보기 때문에 노인들이 대부분이고요. 동반된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고려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운동 치료로서는 몸통을 굽히는 운동, 또 코어 운동, 유산소 운동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굽혀서 허리가 안 아픈 자세에서 자전거 타기 권장하고 있습니다.